부동산이랑 금리랑 네. 크게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뭐 상관 있지만 크게 상관은 없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 가슴에 콕콕 박히네요. 이게 말이 다르고 이제, 다르다 보니까 이 생각을 전달하는 게, 저도 상당히 좀 어렵네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말의 의미가 금리는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또는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무조건 내립니다.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은 무조건 오릅니다. 이런 공식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공식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과거 그래프를 한 번만 딱 보면 금방 쉽게 증명이 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때 막 만들었던 그래프들을 한번 지금 다시 보면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최근에 시세 어떻게 되고 있죠?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저 보면 딱 7번에 해당하는 거 오른쪽 부분이거든요. 근데 불과 한 2년 전으로 가보면 2021년도부터 가격이 신나게 오르고 금리가 신나게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는데 부동산이 오르는구나. 그리고 더 이전으로 가면 금리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부동산은 자기 갈 길을 막 가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얘가 오르면 제가 떨어지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게 또 금리가 네. 부동산 또 후행한다고 하니까 네. 뭐 후행해서 따라가고 그런 건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도 이제 이번 것만 보면 그렇지 그 이전 걸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을 보더라도 지금 금리는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요동치는데 부동산 시세는 그냥 제 갈 길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하고 부동산 가격이 딱딱 맞지는 않습니다. 배구님, 근데 지금 네. 부동산 전문가들 네. 보잖아요. 네. 뭐 투자자, 전문가, 학자 네. 다 금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그럼 지금은 금리가 어찌됐든 제일 상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어. 지금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금리가 안 중요하다고 해놓고 이게 뭔 소리냐 할 거예요. 약간 말장난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원래 뭐 경제라는 게 다 그러긴 한데 임계치라는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다에 배가 떠 있어요. 기본적으로 파도가 있죠. 잔잔할 때도 있고 조금 세게 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파도의 이 색이 그거의 비례 또는 반비례 관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거나 적게 잡힐까요? 기본적으로 적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는 그냥 그 고깃대가 오면 많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배를 집어 삼킬 정도의 큰 파도가 오면 또는 뭐 해운대 아파트가 잠길 정도의 이 해일이 불면 그때는 이거는 고기를 잡냐 안 잡냐 고기가 잡히냐 안 잡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존의 문제로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금리가 급격히 올랐어요. 거의 사람들의 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지금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자산도 버티지 못할 거예요. 지금 뭐 주식시장, 부동산, 뭐 그 흔한 미술시장조차도 지금 전부 다 조정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금리라는 변수가 아니라 다른 변수에도 임계치를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라는 변수 하나 볼까요?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조금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조금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보통은 한 20년 동안 보면 금리 실업률이 한 3%에서 4% 왔다 갔다 했어요. 5% 넘는 임계치를 넘었을 때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5.5% 한번 갔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한 번도 없다가 IMF 때 그때 7% 한번 넘겼어요. 그 두 번은 자산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변수든 간에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임계치가 사실 흔하게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평소에는 관계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금리와 부동산 가격 변화 거기에다가 임계치 그래프를 하나 딱 띄워보면 제가 한번 띄워볼게요. 네. 지금 서울의 이제 아파트 시세 그래프하고 금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금리를 2.5%딱 해두고 선을 딱 끄면 2.5%보다 이거는 한국 기준금리예요. 한국 기준금리가 2.5보다 높았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전부 다 하락했구나. 그보다 낮았을 때는 이게 약간 오르고 내리고 뭐 잔잔한 파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고 내리고의 어떤 큰 변화, 그 부동산 사이클이 변화될 정도의 그 여파는 없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임계치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조금 감안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금리가 중요한 건 맞죠. 연구님, 그러면 네. 지금은 예외적으로 금리가 주요 변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반등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게 키포인트죠. 왜냐하면 지금 임계치를 넘어가서 서울만 하락했나요? 전국이 하락했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락했던 주요 악재 요인을 보면 금리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악재 요인이 사라지면은 시장은 바뀔 수가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2009년에서 2014년까지 수도권 계속 하락했거든요. 네. 생각보다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계속 하락했어요. 근데 그때 하락시킨 이유가 한 가지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복합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복합적인 이유가 간단히 있어요. 서울은 하락했는데 지방은 그 기간 동안 미친 듯이 올랐어요. 네. 그 말은 복합적이었다는 소리예요. 지역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97년 IMF 때, 그때 전국이 다 하락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구조조정, 실업률, 경기 침체, 이 세 가지가 같은 녀석이에요. 이 한 가지 때문에 급격히 폭락했던 거죠. 지금 최근에 하락한 이유가 뭐죠?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급격한 금리 인상. 이유가 명백하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지금 전국이 조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지역도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리라는 변수는 모든 지역에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변수거든요.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은 바뀔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가 임계치 이하로 내려가줘야 돼요. 이게 언제 내려가느냐는 거죠. 거기 포인트까지. 이게 지금 고점도 아직까지 안 찍었단 말이죠. 네. 근데 고점을 찍고 오랜 기간 횡보할 수도 있잖아요. 임계치 넘은 상태에서 횡보하면 안 되거든요. 이 안으로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서서히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계치 안으로.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한국 기준금리 한 2.5% 정도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연준에서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기준점들이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2% 이내 돼야 그 금리 조정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미국 물가 상승률이 2%가 되면 아마 미국은 금리를 3% 밑으로 내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3% 밑으로 내린 걸 보고 한 2.5에서 3% 사이로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임계치 근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2.5가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어바웃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가 만약에 임계치 이하로 내려와주면 시장은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제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네. 과도하게 올라서 네. 어차피 떨어질 때가 됐는데 네. 금리는 그냥 트리거 역할만 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전국이 다 그렇게 과도하게 많이 올랐을까요? 전국 중에서 한 3분의 1은 정말 못 오른 지역들이 많고요. 이제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올라야 되는데 그 친구마다 다 떨어졌거든요. 물론 방금 그분들이 한 말도 일리가 있어요. 너무 과하게 많이 오른 지역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그렇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은 지역별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한 지역만 본 이야기일 수 있죠. 그래서 최대 변수는 금리가 맞다. 그렇죠. 연구님, 근데 이거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아, 네. 제가 좀 경제 공부 안 하고 부동산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경제 공부를 했다면 네. 좀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을 네. 조금은 좀 피해가면서 투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경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아마 투자를 안 했을걸요. 제가 봤을 때.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투자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작년에 샀던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서 경제 공부 안 한 사람 거의 없을걸요. 여기저기 책도 많이 봤을걸요. 그 책에는 전부 경제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 많이 샀거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한 사람들이 지금 이걸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3년 전에 어떤 그 시그널을 그 경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뭐 2년 전도 마찬가지고 1년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워렌 버핏이 작년에 주식을 그러면은 딱 예측하고 다 팔았을까요? 손실을 많이 봤겠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나마 그냥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날개 시나리오를 펼쳐보면 무주택자는 정말 운 좋게 한 번은 피해갈 수 있었겠죠. 정말로 살까 하다가 안 샀어. 그러면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지고 또 시세가 내리고 그 이후에 그래 내가 탁 사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샀는데 2년 뒤에 또 엄청난 일이 발생해서 금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피해갈 수 있을까요? 못 피해가죠.
이건 그냥 운인 거예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은 누구나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피해가려고 하면 아마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다 모두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정확히 4년 뒤에, 지금 대전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4년 뒤에 정확하게 지금 서울은 이런 상황일 겁니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껏 해봐야 1년 정도를 내다보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는 거지, 미래를 무슨 예언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발생할 그 악재를 미리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부동산은 사실은 대응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여지는 상황을 가지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금리 인상하기 전에 집을 사려고 했다가 안 산 사람은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실력이 아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하기 전에 집을 산 사람들 있죠. 네. 막 물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실력이 나쁜 게 아니고요. 다만 차이는 그거예요. 내가 그 시점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너무 큰 욕심을 안 부리고 했느냐, 너무 과하게 했느냐, 내가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히 안 좋은 일이 누구에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했을 때 내가 전혀 커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진행한 사람 했느냐, 그 차이만 존재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대로 배웠겠죠. 다음번에는 분명히 내가 예측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 경우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진행한다면 분명히 그 일은 진행할 거고, 진행하고 나면 또 좋은 날이 또 올 거고, 그러면 정말로 큰 위기,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개인적인 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긴 하네요. 맹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